오늘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급격히 반등하면, 아니, 급격히 내려가면서 내리 꽂았던 걸 아주 빠른 속도로 반등으로 커버했었거든요. 그게 다시 그 저점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보면 여기까지 내리 찍었다가 급격히 반등했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주 빠른 속도로 아래로 빼면서 지난 저점 테스트 영역으로 다시 내려와서 4천선이 깨지느니 마느니 뭐 이런 상황으로 다시 온 상황입니다. 오늘 특이점은 하여튼 뭐 여기 요 은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퍼시픽 웨스트 뱅크 같은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은행이 난리를 쳤고 섹터로 놓고 보면 전체 섹터는 전체적으로 다 내렸어요. 전체적으로 다 내리고 이제 부동산하고 유틸리티만 빼고 다 내린 상황인데 이 그 지방은행 쪽만 살짝 끄집어내서 보면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50% 좀 전에 왔죠. 이거 퍼시픽 웨스트 뱅크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있는지 기사를 제가 잘 안 봐서 여기 은행주들만 쫙 뽑아놓은 거거든요. 지방 은행들 쭉 보면 50%, 38, 33. 지난번에 SVB 난리 칠 때 하락했던 그런 은행 하락 폭들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 뱅크런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럼 뱅크런으로 가면 이걸 다시 수습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뉘앙스가 아직까지 뭐 심각한 데까지 갈 거야 뭐 이런 뉘앙스로 보긴 할 수 있는데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녹록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이게 그 실적 발표거든요. 실적 발표 보면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연두색이면 예측치보다 높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쭉 훑어보면 상당히 예측치보다 더 높은 쪽이 많죠. 실적 발표가 많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애플이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매출도 주당 이익도 예측치보다 높게 발표를 했는데 예전에 메타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 발표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였던 것 같으네. 그 실적 발표 나오면서 급등했었죠, 주식이. 근데 이거 애플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 그렇지 않고 있고 이게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그렇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걸 눌리고 있는 거죠. 지방 은행의 어떤 그런 또 다른 금융위기? 지방은행의 위기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와서 불안정한 상황을 이으려고 상황 모습이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건 OFR이거든요. OFR인데 여기 보시면 얘가 바닥으로 내려왔다가 조금씩 꼼짝꼼짝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SVB뱅크로 한번 확 위로 들렸었다가 이게 추세가 안정화되는 것처럼 내려왔었는데 다시 꼬물딱 들리고 있고 이 영역이 신용 부분에서 크레딧 신용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고 여기 보면 변동성 보이시죠? 이거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고 그래서 얘가 다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거 데일리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문제가 또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여기 보면 이머징 섹터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미국이 상당히 큰 폭으로 안정화됐다가 조금씩 이 안정화 규모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영역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또 그 지방은행 문제 때문에 주식시장이 유동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난번처럼 그렇게 화들짝 난리를 치겠느냐 안 치겠느냐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은행 문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이렇게 주식이 계속 빠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뱅크런이 또 불안해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25만 달러 예금자 보호법의 한도를 좀 늘려달라고 FDIC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추가적인 뭐 얘기가 이런 건 없는데 이 미정부에서 또 뭔가 한마디를 제닛 옐런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예치 예금 금리하고 그다음에 그 자금 차입해주는 자금 금리도 모두 다 올렸습니다. 이거 일주일 차입하면 무는 거고요. 은행이 이거는 하룻밤 차입하면 무는 겁니다. 이거는 은행이 예치하면 중앙은행 예치하면 받는 돈 예금 금리거든요. 전부 다 0.25포인트 올렸고
그 여파로 이게 초반부에 아마 유럽장이 플러스였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긴 합니다. 들여다보진 않겠습니다. 마이너스로 다 끝났고요. 아시아시장은 좀 괜찮았죠.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좀 컸다가 0.6까지 내려갔던가요? 쭉 끌어올리면서 끝났습니다. 시장은 불안정하고 다음 주 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 다음 주 초라네. 오늘이 참 5월 5일 어린이날이라 주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요일인데 오늘 아시아장이 어떨지 좀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신규 실업자 단총 건수인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걸로 24만 2천 명 나왔거든요. 4주 이동 평균선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제가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고용 지표를 유심히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지. 고용 지표가 지금 추세적으로 내려가질 않고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데 다시 추세적으로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건데 요거는 비용이에요. 노동 비용. 그러니까 기업이 노동자들한테 제공하는 뭐 급료나 보너스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 비용이 전분기 대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요거는 생산성입니다. 노동자들이 일터나 일자리에 앉아서 끄집어내는 생산성, 산출하는 물량이거든요. 근데 얘가 강도가 낮아지고 있다가 지금 마이너스를 확 터닝했습니다. 1분기에. 그런데 노동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월 대비 증감률이고요. 요거는 동일한 데이터인데 연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이게 추세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찾아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이렇게 쭉 파란 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파란 게 뭐냐면 이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노동자들한테 제공하는 이제 돈의 양,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생산하는 생산량. 근데 이게 그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내려갔죠. 전년 동기 대비. 이게 투여하는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는데 지불해야 되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기업이 이게 추세적으로 좀 부정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진 게 보시면 좀 당겨보면 작년 1분기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비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생산성은 좀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는 상황을 전년 동기 대비 이런 상황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이 수렴하면서 줄어들고 있긴 한데 문제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금리가 여기서 빠른 속도로 올라왔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이제 그런 것들을 혼합해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 내는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4월 30일 날 나온 건데 중국의 그 제조업 PMI 지수가 50대로 올라갔다가 위드 코로나에서 49대로 그러니까 50m로 다시 내려왔죠. 경기 수축을 말하는 50m로 또 다시 내려왔고 서비스 업종은 버티고 있긴 한데 내수로 중국 경기가 버티기에는 사실 중국 경제는 주로 제조업 쪽, 수출 쪽이기 때문에 이걸로 버틴다고 보기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튀어오를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단순히 지준율 내리는 것 정도로 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 또 금리 내렸다가 또 다시 부동산에 잘못해서 가격 급등에 대한 어떤 불붙임이나 이런 것들이 양산될까 봐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고 글로벌 금융위 때 대규모로 쭉 자금을 공급했다가 매몰차게 그냥 미친 듯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중국이. 요번에도 중국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약간 조정받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서 다시 또 들이버가지고 또 다시 들어올리면 중국은 사실 그 주택 그 금액이 국민소득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계속 갭이 벌어지면서 있는 자들만 지금 부자가 되고 일반 서민들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집값을 또 다시 부양하는 그런 액션을 공격적으로 취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부동산 관련된 기업이 파산한다거나 정상적으로 집값이 급락한다거나
문제가 야기돼서 급락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방어는 하겠지만 공격적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부양.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그 상업은행 그 대출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보시면 작년 한 2쿼터 작년 1쿼터, 2쿼터 지나고 3쿼터 이렇게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쭉 전년동기 대비 그 대출액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얘는 전체 대출 다 포함한 거고요. 은행 대출 추세,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요게 상업하고 산업 대출. 그다음에 요게 이제 소비자 대출. 이게 부동산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동기 대비 전부 다 그 대출 패턴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증감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기 수축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 시장이 불확실을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대출 증감률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지금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 시장 팽창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 이거 그 한겨레 신문에 남지현 기자께서 올리신 겁니다. 4월 27일 날 올렸네. 4월 27일 날, 28일 날 올렸습니다. 130조 부동산 PF 막겠다고 이제 채무 조정하려고 그 대주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대출해준 금융기관들 다 모여가지고 쫙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협의 봐서 이제 부도 내기보다는 끌고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끌고 가면서도 뭐 너희 할인 불량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모아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하죠. 채무 조정을 하긴 하는데 채권자의 손실 부담을 전제로 하는 만큼이니까, 그러니까 일부 깎아주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거나 이자를 안 맞거나 뭐 그러니까 일부 연기해주거나 뭐 이런 어떤 형태로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대주단이 채무자인 시공사하고 시행사한테 분양가 인하 등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라. 그러니까 분양가 인하해서 분양가를 내려가지고 작업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중 캐피탈사가 보유한 약 9조. 그게 연내 만기가 돌아오고, 근데 저축은행 브릿지론 2조 3천억, 거의 3조 같은 게 6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니까 단기적으로 6월에 돌아오는 이 그 저축은행 브릿지론 3조,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잘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이나 부실 우려로 분류돼서 금융당국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업장이 500곳 정도 된답니다. 적지 않은 곳이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잘 수습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불협화음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갈 것 같긴 한데, 이제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고, 상황 진행되는 거 보고 뜬금없이 팍 뭔가 터져서 주식시장에 일시적 하락 압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이슈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시장, 미국의 움직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뭐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생산성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비용은 뭐 증가하고 있는데, 서비스 PMI 지수가 잘 그나마 버티고 있긴 한데, 미국 경제가 과연 이게 추세적으로 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그렇고 생각이 좀 부정적이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단 1.5배 잦아들고 있긴 한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노동 비용 같은 게 이렇게 아직 잘 꺼지지 않는 걸 보면 급격히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해서 금리 인하를 쉽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연준은 우리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거나 경기 경착륙을 우려해서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쪽으로 몰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기준금리 실제로 내리는 쪽으로 몰리게 되면 그거는 상당히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이슈로 작동할 수 있다. 물론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는데, 투자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